안녕하세요. 이제 한국문화의 이해 1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좀 쉬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문화 개념. 문화라는 게 무엇이고 한국 문화라는 건 또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거시적 접근으로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거시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큰 의미에서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떤 텍스트의 하나의 학문으로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문화학이라는 게 있죠. 문화학. 학문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화학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문화학을 어떻게 이해할 건지, 어떻게 바라볼 건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야기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문화의 개념과 관점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문화의 의미죠. 그래서 어, 문화의 의미 보면 이제 라틴어의 어떤 쿨투라에서 파생된 컬처죠. 컬처를 번역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 컬처라 그러죠. 컬처 문화. 그래서 본래는 이제 경작이나 재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경작이나 재배를 뜻하는 말로서 어, 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적, 예술적 어떤 생산물 혹은 한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 그러니까 지적, 예술적 생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있죠. 클래식 음악.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베토벤이라든지 모차르트로 대표되는 그 클래식이 있죠. 그럼 그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으로 대표되는 문화라는 게 과거에는 이 문화의 범주라는 게 굉장히 협소했죠. 작았죠. 그래서 예술로 대표되는 것들이 이제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고 했을 때도 음악이라든지 미술로 거의 한정이 되죠. 그래서 음악과 미술이라 그랬을 때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기로는 옛날 음악들이 클래식이란 이름으로 고전 음악이죠. 클래식이란 이름으로 서양에서 음, 존재하고 있었죠. 그럼 클래식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클래식의 생산과 유통의 과정을 놓고 보면 결국 귀족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오작이라 그러죠. 그래서 공작, 백작, 후작, 자작, 남작으로 대표되는 귀족층이죠. 그 오작 귀족층들이 후원금을 주어가지고 그 후원금을 받은 음악가들이 클래식이라는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상연을 하죠. 공연을 하죠, 공연을. 음. 그게 이제 클래식의 출발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클래식의 어떠한 그 쉽게 얘기하면 클래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요했던 수요층이라는 것은 귀족층이었죠. 일부 귀족층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라는 게 범위 자체가 협소했었고 범위의 대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작았지만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 문화의 범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의의 개념이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한 사회 전체의 어떤 전반적 생활 양식으로까지 확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어떤 광의의 개념으로서 교양, 그다음에 세련, 예술 이런 것들로서 인간에 의해서 이룩된 모든 것들을 갖다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과거의 어떠한 문화 하면은 예술 안에서의 미술, 음악 이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현재의 문화라는 것은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의 문화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세분화되죠. 세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식문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를 식문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식문화라는 어휘를 붙이질 않았죠. 그냥 어떤 의식주라는 말이 나왔던 게 뭡니까? 의식주라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은 어떤 의식주로 대표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충족되고 요구되는 것들을 기본 출발점으로 했던 이 의식주마저도 하나의 문화로서 문화 코드로서 현재는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 문화 이런 말들을 하죠. 의식주 했을 때 주거 문화, 그다음에 식문화, 그다음에 의식, 그다음 의류, 의류 역시 그러니까 의 문화죠. 의 문화, 복식 문화 이런 것들이 있죠. 복식, 입는 것들의 어떤 문화의 행태. 이렇듯이 광의 개념으로서 교양 있고 세련되며 예술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교양 있고 세련되며 예술적인 것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문화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식주에 굉장히 급급합니다. 의식주에 급급하다는 것은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거죠. 먹고 살기에 바쁘면 뭡니까? 어떻습니까? 그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세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근데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 한 끼를 어떻게든 먹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어.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이 태동됐을 때 문명이라는 것이 태동이 되고 그 문명의 혜택에 의해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 집단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주거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주거 생활이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농작물을 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축을 기르게 되고 그러면서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떠한 그 문화라는 것은 없었죠. 왜? 그렇죠.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클래식 문화를 갖다가 향유했던 계층이라는 것은 귀족층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귀족층이 클래식이라는 문화를 왜 향유했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일단 없었죠, 귀족들은. 그리고 그들은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는 시간을 무슨 여흥으로 어떻게 즐겁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문화라는 게 발생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남들에게 어떻게 교양 있게 보일 것이냐. 또한 어떻게 세련돼 보일 것이냐.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즐길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출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컬처라는 것도 경작이나 재배를 뜻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어떠한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주 경작이나 재배면 뭡니까? 식을 위해서 한 행위죠, 행위. 그 식을 위해서 한 행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알타미르 동굴 벽화라는 것에 보면 인간이 어떠한 그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벽화를 하지 않습니까? 벽화. 그게 미술의 출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벽에다가 동물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럼 동물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의미가 왜 그것을 거기다 그려놨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왜?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만 유추를 하죠. 유추를 해봤을 때 거기에 그것을 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여러 유추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미술의 출발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이 경작이나 재배의 의미로서 출발을 문화가 하는 것과 같이 어떤 그 의식주 안에서의
식을 해결하는 형태로서 문화가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점차 발전되면서 인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적 요소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화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그 세 번째 나와 있듯이 어떤 지적이라든지 정신적, 미학적 발전의 일반 과정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 미학적 발전의 일반 과정을 우리가 문화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더불어서 한 민족, 한 시대, 한 집단 혹은 인류 전반의 특수한 삶의 방식이죠. 그러면 보편적 삶의 방식과 특수한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을 때 보편적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왜 특수한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편적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의식주라 그랬을 때 식을 놓고 봅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재배를 하고 경작을 하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가 농사 짓는 행위를 갖다가 문화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를테면 봄에 쌀에 씨를 모내기를 통해 가지고 뿌려가지고 모내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한국의 어떤 농경 문화 안에서 쌀이라는 곡류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쌀이라는 곡류를 재배해 가지고 가을에 걷어 가지고 그걸로 식문화의 어떤 주 음식으로 한국인들이 소비를 하고 있죠. 그거는 한국인들이 식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보편적 삶의 방식으로서 유지가 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요. 먹는 것 행위를 자체를. 그런데 이런 건 있죠. 한국인들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를 가졌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죠. 한국인들은 쌀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문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인들은 쌀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쌀을 주식으로 해가지고 쌀밥이라는 것을 만들어 먹고 그 쌀밥 주변에 반찬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섭취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한국인만의 어떤 특수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문화라는 어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거는 보편적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보편과 특수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국가에서도 식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먹는 방식이죠. 먹는 방식. 한국인들은 쌀밥이라는 것을 주식으로 하고요. 쌀밥을 먹기 위해서 국이라는 것을 만들죠. 국이라는 것, 스프죠, 일종의. 그 국이라는 것 중에서는 뭐 된장국도 있고 미역국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국들이 있죠. 그걸 먹고 또한 반찬을 먹는데 그 반찬의 핵심이 김치죠. 김치가 있을 것이고 뭐 오이지가 있을 것이고 뭐 멸치볶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반찬들이 있죠. 그럼 그 다양한 반찬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보편적 생활 방식 안에서 다양한 반찬의 관점으로 본다면 문화는 아니죠. 그냥 하나의 식이죠. 식. 살기 위해서 먹는 행위의 입장에서 본다면 식문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식문화가 되는 것은 이거죠. 다른 국가에서 모두 멸치볶음을 먹는 건 아니죠.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멸치볶음을 공통적으로 다 먹습니까? 서양인들에게 멸치볶음은 아주 생소한 음식이죠. 왜? 자기 나라 식문화 안에는 멸치볶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어떤 식문화 안에는 멸치볶음이라는 게 있죠. 멸치볶음을 좀 얘기가 그러면 김치를 한번 넣고 봅시다. 김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집니까? 배추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온갖 야채들을 썰어가지고 고추에 버무려가지고 발효시켜서 먹는 음식이죠. 그러면 그 음식이 김치라는 음식은 하나의 음식으로서 한국인들에게 식문화죠. 식문화.
그러면 김치가 왜 식문화가 됩니까? 식이 아니라. 식이라는 것은 먹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먹는 행위로만 본다면 김치는 문화로 존재해. 만약에 김치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화는 아니죠. 그냥 김치가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식문화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은 김치를 모두 똑같이 만들어 먹는다. 전 세계인들이 모두 김치를 만들 줄 알고 모두 김치를 밥을 먹을 때 먹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화가 아닐 겁니다. 한국인만의 식문화가 아니겠죠. 왜?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전 인류 모두가 하고 있는.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배추를 소금에 절여 가지고 발효 음식으로서 김치를 만들어 먹는 식문화를 가지게 되죠. 그것은 하나의 문화로서 존재할 수 있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게 바로 특수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은 문화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어떠한 문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죠.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집에 살고 있어요가 문화는 되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는 주거 문화가 되죠. 왜? 아파트라는 어떠한 주거의 한 형태로서 아파트가 각 나라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있죠. 한국의 전통 한옥이라는 것도 그렇죠. 한국의 전통 한옥이라는 것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주거 문화죠. 왜? 특수하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한국의 한옥과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전 세계인이 모두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거는 문화라고 하지 않겠죠. 그냥 주거 형태라고 이야기하겠죠. 주거 형태. 어떤 식으로 살고 있니? 한옥이라는 집에 살고 있어. 그건 주거 형태겠죠. 그런데 그게 주거 문화가 되면 주거 문화라는 건 뭡니까?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삶의 방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화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이 문화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그러면은 각 학문적 영역에서 문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 영역에서의 문화학, 그래서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있죠. 문화인류학.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인류학이죠.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가 무엇인지,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문화인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이라는 것은 고고학이 다루는 범위 밖의 역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전 세계 여러 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비교 연구하는 것을 문화인류학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인류학은 문화 이론을 다룰 때 문화의 본질과 개념, 문화 변동, 그 다음에 문화 발전 원리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인류학에는 총체론적 관점과 관념론적 관점, 그 다음에 비교 문화론적 관점 등을 통해서 접근이 되는데요. 이 총체론적 관점, 관념론적 관점, 비교 문화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그럼 먼저 총체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관점으로 문화를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론이지 않습니까? 총체론이라는 것은 모았다는 겁니다. 모두를 모아놨다. 이게 이제 총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관점으로서 그러니까 문화를 한 인간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 양식 모두를 갖다 일컫는다. 그게 총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의 쉬운 한국말은 모두죠. 모두 모아놨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결국 한 사회 인간들의 행동 및 사고 그리고 그 산물들의 모두라고 보고 있다는, 모두 총체로 보고 있다는 거니까 모두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기초라는 것은 결국 상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 능력을 통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죠. 상징, 우리가 이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휴대폰을 한번 봅시다. 휴대폰을 보면 휴대폰이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편리한 도구죠.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편리한 도구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전화지 않습니까? 휴대전화잖아요. 휴대전화. 가지고 다니면서 무선으로 마음껏 통화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상징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맞아. 십자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십자가는 물질 대상으로서의 십자가와 종교적 의미의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 십자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십자가는 과거에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죠. 그런데 예수가 왜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허용되지 않았던 종교를 유포했다는 죄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형벌의 한 형태를 이행하는데, 형벌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였죠. 놔뒀죠, 그대로. 그게 하나의 형벌이었습니다, 형벌. 그런데 그게 이제 물질 대상으로서의 십자가죠. 그런데 종교적 의미의 십자가가 되면서부터 그건 상징이 되고 상징 능력이 발휘되어 버립니다. 그럼 종교적 의미의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런 하나의 물질 대상으로서 형벌의 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종교적 순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적 순교를 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십자가라는 상징 능력이라는 얘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미를 창작하거나 결정하고 부여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뭐로? 순교라는 하나의 의미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의 현대인들이 십자가라는 그 상징을 보게 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징 능력,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상징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상징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상징 능력이죠.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는 뭐가 돼 버렸습니까? 지금은 순교의 의미를 가지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 혹은 카톨릭 안에서도 종교적 순교의 의미로서 십자가를 갖다가 상징화해서 교회의 어떠한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면 아, 저기는 교회구나라고 인지를 해버리죠.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떠한 물질 대상으로서의 십자가는 만약에 로마 시대의 십자가라면 그건 뭡니까? 하나의 형벌의 도구죠. 그냥 형벌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종교적 행위로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됨으로써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상징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문화적 상징으로.
그래서 순교를 의미하는 십자가가 돼버린 거죠. 그 이후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문화의 기초로서 상징과 상징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총체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어떠한 문화라는 거죠. 총체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문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관념론적 관점입니다. 관념론적 관점. 그래서 이 관념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문화라는 것이 구체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이나 원리의 체계를 말한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문화인류학을 말이 왜 이럽니까? 문화인류학을 관념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문화의 어떤 구체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이나 원리 체계, 이것이 문화인류학의 관념론적 관점의 접근이라는 겁니다. 관념론적 관점의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인류학, 인지인류학, 상징인류학 이러한 것들이 이 관념론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한 분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를 인간 행동과 사고의 심층 구조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무당의 굿행위, 이삿날을 잡는 행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무당의 굿행위, 이삿날을 잡는 행위 하면은 외국인 분이시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무당의 굿행위를 봅시다. 무당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어떠한 전통적인 종교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속신앙.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샤머니즘이 옛날로부터 있었고요. 그것을 현재까지 이어받고 있는 게 무당이라고 합니다. 무당. 그래서 이 무당이 굿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샤머니즘의 이데올로기를 펼쳐내는 하나의 행위이긴 하지만 그 행위를 우리가 봄으로써 거기 안에 녹아있는 샤머니즘적 요소들을 이해한다는 거죠. 종교로서. 그게 이제 바로 관념 체계와 규칙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이 구술한다라는 굿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지 못하겠지만 그 무당들이 어떠한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굿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당이라는 우리가 이제 무당이라는 것은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럼 샤머니즘 안에서 신내림을 그러니까 신이 이 인간의 영혼과 접속을 해가지고 그 신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로서 무당이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무당이 굿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굿이라는 행위는 접신의 과정입니다. 신과 접촉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굿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거기 안에는 규칙체계라는 게 뭡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신과 접촉하는 과정이라는 규칙체계가 있죠. 그리고 관념체계라는 건 뭡니까? 아, 우리가 그걸 봄으로써 그게 바로 샤머니즘, 무속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념의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관념론적 관점이라는 거죠. 이삿날을 잡는 행위, 우리가 이제 이삿날을 잡는 행위라는 것도 역시 이런 샤머니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를 할 때 길일과 흉일이 있습니다. 흉일. 그러니까 길일이라는 것은 좋은 날이고 흉일이라는 것은 나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 든 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도 이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할 때, 한국에서 이사를 할 때는 그 이사 날짜를 샤머니즘적 측면에서 잡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인간이 꼭 그 샤머니즘을 믿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사라는 행위가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사라는 행위가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본다면 큰 행사입니다. 큰 행사인데 그 큰 행사를 치르는 날 이왕이면 좋은 날을 잡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사한 날을 잡는 거거든요. 이사하는 날짜를 잡는 거죠. 그게 길일이냐 좋은 날이냐 흉일 나쁜 날이냐를 잡아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날 이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날들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하는 날짜를 잡는다는 것은 일종의 규칙 체계죠. 그리고 그러한 날짜를 잡는 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그 안에 뭡니까? 관념 체계. 아, 좋은 날과 나쁜 날이라는 관념,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샤머니즘,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런 것들이 바로 관념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바로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의 굿행위라든지 이삿날을 잡는 행위도 하나의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행태죠. 무당의 굿행위는 종교 문화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삿날을 잡는 행위라는 것은 주거 행위로서 주거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비교 문화론적 관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 비교 문화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 연구해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혀서 그 문화의 특징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문화가 가진 보편성이나 특수성을 탐구해가지고 인간 사회의 문화적 본질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 사회의 문화적 본질을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그 비교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어떤 세시풍속 안에서의 설날을 놓고 봅시다. 1월 1일을 보통 설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음력설을 셉니다. 음력설. 음력설로 1월 1일을 세기 때문에 그 날짜가 음력 날짜가 양력하고 음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달력으로 보고 있는 날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몇 년입니까?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예수 탄생을 계기로 해가지고 거기부터 이제 기원 후죠. 기원 후. 그 다음에 기원 전이 있지 않습니까? BC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어서 기원 후의 것을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2020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이다 그럴 때 뭐 9월 며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양력이라 그러거든요. 양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력이라는 것은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날짜를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 음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달이잖아요. 달과 태양 관련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날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양력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인들이 설날이라는 것은 한국인에게 설날이라는 것은 구정, 음력을 통해 음력 1월 1일이 됐을 때 새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새해를 맞이하는 세시 풍속이라는 게 구정 음력 1월 1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다르죠. 서양인들은 양력 1월 1일을 새해를 맞는 첫날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교 문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새해의 첫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벌써 문화적 차이가 발생되고 있죠. 서양인들에게 새해라는 것은 2020년 1월 1일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의 새해라는 것을 물론 이제 2020년 1월 1일을 공식적으로도 한국에서 공식적으로는 새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한국의 세시풍속 안에서의 새해를 맞는 첫 날짜는 음력 1월 1일이 됩니다. 그걸 설날과 혹은 구정 이런 어휘로 해놓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한국의 세시풍속 문화죠. 그럼 한국의 세시풍속 문화를 통해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일종의 비교 문화론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문화인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문화인류학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문화를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총체론적 관점 해가지고 가장 일반적인 관점으로서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죠. 그러면서 인간이 그러한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다가 상징과 상징 능력을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십자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관념론적 관점 해가지고 뭡니까? 그 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무당의 구대행이라든지 이사 잡는 날을 행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서 존재하게 되는 그 과정이 관념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인류학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비교 문화론적 관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설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에게 새해라는 것은 1월 1일이지만 한국의 설날이라는 것은 구정과 설날이라는 어휘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세시 풍속으로서 음력 1월 1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 양식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런 게 일종의 비교 문화론이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속학을 얘기해 볼 건데요. 민속학이라는 것은 민간에 전해지는 잔존 문화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속학은 민간에 전해지는 어떤 전통적인 신앙, 전설, 풍속, 생활양식, 관습, 종교 의례, 미신, 민요, 속담 등을 총괄하는 말이면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속학은 일상문화 가운데서 전통과 관련된 문화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속학 하면은 말 그대로 전통을 연구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민속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 연구를 좀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문화인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민속학이라는 것. 그래서 민속학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문화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문화연구라는 것은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탄생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1964년 영국 버밍대학의 버밍엄 문화연구소에서 이것이 이제 비롯됐는데 한 사회의 문화를 분석함으로써 그 사회의 문화를 생산하고 실천 소비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행동과 사상의 유형을 해석해 놓음으로써 이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 혹은 그 집단 혹은 그 민족이 가진 독특한 문화 성향을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접근으로서의 문화 연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연구를 통해 보았을 때 문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 삶의 방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범주를 확장해 가지고 의미의 생산이라든지 소통, 수용 과정, 결과 등을 통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문화를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문화이다라고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범주를 좀 더 확장시켜 놓은 게 문화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연구는 그 어떠한 하나의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만들어진 문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소통이 되고 어떻게 인류에게 수용되었는가 그리고 그 수용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까지 모두 총체적으로 연구해서 하나의 문화 코드로 읽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 바로 문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뭐 문화인류학, 민속학, 그다음에 문화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문적으로 문화를 접근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여기에 관련된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 관련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런 것이 문화 연구 그러니까 문화를 하나의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분야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한국 문화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한국 문화라는 것은 결국 한민족이 역사 속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해온 생활 문화 양식의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볼 수가 있죠. 생활 양식의 총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 집단이 한반도 땅덩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시켜온 생활 양식 전반을 갖다 다 이야기하는 게 한국 문화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문화라는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와 그 주변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문화를 모두 일컫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국 한 국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의 관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불교라고 합시다. 종교로서 불교 문화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불교 문화가 어떻게 유입되느냐 혹은 어떻게 전파되느냐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유입시키죠. 그리고 그 유입된 불교로 하나의 어떠한 문화를 꽃피우죠. 불교 문화를. 그리고 그 불교 문화를 어디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전파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과정 안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둘러싼 그 주변 국가의 관계 안에서의 문화를 읽어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한국 문화라는 건 결국 한민족이 한반도에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특수한 생활 양식이나 타 국가나 민족과 구분되는 독특한 삶의 특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아까 제가 앞서도 문화 컬처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말씀 드렸죠. 김치로 대표되는 식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치라는 게 전 세계 혹은 한옥이라는 게 모두가 다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화가 아니겠죠. 그런데 한국만이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식문화가 되는 것이고 주거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라는 것도 역시 뭡니까? 특수하고 독특하다는 거죠.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1강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국 문화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뭐 조항록의 구분인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모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문화라는 것을. 그래서 조항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총 10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의식주 문화 해가지고 한국인의 어떤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내용과 특징적 양상을 의식주 문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사 문화, 그래서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진행하여 쌓아온 산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민속 문화, 농경 생활에 나타난 민속이나 성별, 시대별, 계층별 특성이 드러나는 양상을 민속문화, 그러니까 전통 안에서 아까 민속학이라는 것이 결국에 전통을 갖다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민속문화라는 것도 어떠한 그 역사 속의 안에서의 어떠한 성별, 시대별, 계층별 특성을 갖다가 민속문화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상문화, 한국인의 어떤 사상적 원리와 그 특징을 잡아내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관념과 가치관이라는 것은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족주의라든지 효, 정, 한, 체면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한국인 하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정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정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어떤 공동체 의식 안에서 싹 튼 어떤 문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문화 해가지고 한국인의 어떤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적 양상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일상생활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서 이제 제도 문화 해가지고 사회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체계화된 질서와 제도. 그다음에 예술 문화 했을 때 한국인이 성취해오는 어떤 예술적 소산품. 그다음에 문학, 한국인의 문화적 정향 및 양상을 담고 있는 문학 작품들. 그다음에 기타 그 밖의 문화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조항록 선생님 같은 경우 한국 문화의 유형을 한 10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러니까 구분이 있다. 문화 유형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시하는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히 훑어보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상에서와 같이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한국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1강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한국 문화의 특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문화를 좀 더 구체화시킨 세분화시킨 분야별 특성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